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았던 모습을 친정엄마에게 들키고 말았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유부녀입니다. 20대 때 직장에서 남편을 만나 꽁냥거리며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안 달랐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결혼한 지도 15년이 넘었네요. 저와 남편은 변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3년을 넘게 연애하면서도 한 번을 싸우지 않았기에 이 남자와 살면 평생 친구처럼 알콩달콩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 제 착각이더군요. 변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었어요. 저와 남편도 10년을 넘게 자식 키우며 부부로 살다 보니 둘 다 변하기도 참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 결혼이 뭔지 자식이 뭔지 그런 거에 대해 생각이 참 많아요. 남편도 자식도 누구 하나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도 15년이면 남편이랑 살 만큼 산 것 같은데 결혼한 지 20년, 30년 넘은 인생 선배님들은 남편과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 남편과 대놓고 싸우지도 못했었는데 애들이 좀 크고 나니까 저도 예민해져서 남편이 하는 짓이 다 거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변에 아는 언니들은 그럴 때마다 원래 결혼한 지 10년 지나면 남편이든 자식이든 다 귀찮아지는 거라고 그러더군요. 호르몬이 원래 그런 거라고요. 저 아는 언니는 주말 부부인데 주변에서 다들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거라고 너무들 부러워한대요. 그 자리에서 들을 때는 저도 깔깔 웃어댔지만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좀 씁쓸하기는 하더군요. 연애할 때는 둘이 헤어지기 싫어서 부모고 뭐고 신경도 안 쓰고 결혼까지 해놓고 이제와 서로 귀찮아하는 모습이 서글프기까지 했습니다. 서글프고 속상해도 어쩌겠어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다들 그러는 거라고 하니 저도 자연스럽게 오는 호르몬 변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로 살면 다 귀찮고 싫은 게 맞는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럴 때라고 하며 넘기기엔 둘 사이가 너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았어요. 저도 처음엔 둘 다 살기 힘들다 보니 서로 귀찮아하는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무슨 작은 일만 생겨도 서로 의견이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큰딸이 사춘기가 오면서 심해졌어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큰딸이 사춘기가 와서 많이 예민해졌어요. 옷이며 머리 모양 같은 것도 본인 마음대로 하기 시작한 건 좀 됐고 최근에는 집에만 들어오면 방문을 닫고 들어갔어요. 자기 방 안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밥 먹을 때가 돼도 안 나오고 몇 번이나 나오라고 불러야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밥을 먹겠다고 식탁에 앉아서도 말 한마디 안 하고 밥만 먹고 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우리 딸도 사춘기가 시작됐구나 싶어서 애써 존중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주변의 선배 엄마들한테 조언을 많이 얻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사춘기 관련 책도 빌려다가 봤습니다. 사춘기 때야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다 귀찮고 듣기 싫을 때니 입는 거나 먹는 거 정도는 알아서 하게 뒀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지적하다 보면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만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아닌가 봐요. 딸이 하는 거 하나하나 다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딸내미가 한여름에도 긴 바지랑 긴 팔을 입고 다녔어요. 자기 딴에는 다리랑 팔이 두껍고 살이 까무잡잡한 것도 싫어서 그러는 거라는데 아무리 더워도 정말 긴 팔 긴 바지만 입고 다니더라고요. 저도 몇 번이나 옷을 사주면서 입으라고 했지만 무슨 말만 하면 싫다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니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거 가지고까지 싸우기 시작하면 정말 하루 종일 싸워야 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딸이 아침에 긴팔 긴 바지를 입고 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잔소리를 하며 언성을 높였어요. 아이, 보기만 해도 더워서 천불이 난다, 천불이 나. 다리가 굵은 게 싫으면 운동을 해서 뺄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가리고 다닌다고 네 다리가 바뀌냐? 안 그래도 외모에 굉장히 예민한 시기인데 굳이 외모 지적을 해가면서까지 잔소리를 하니 남편의 말에 순식간에 딸 눈빛이 바로 바뀌더군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이게 다 아빠 닮아서 까맣고 다리도 두꺼운 거잖아. 나도 엄마 닮아서 피부도 하얗고 날씬하면 얼마나 좋아? 딸인데 누구를 닮았겠어요. 큰딸은 외모부터 성격까지 남편을 그대로 빼다 박았습니다.
어릴 때는 둘이 그렇게 사이가 좋더니만 딸에게 사춘기가 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둘이 많이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얼씨구, 누가 조영미 딸 아니랄까봐 남탓만 하고 있네. 네가 그나마 나 닮아서 키라도 큰 줄 알아. 네 엄마 닮았으면 난쟁이 똥자루만 해서 어디 명함이나 내밀었겠냐? 더군다나 남편은 가만히 있는 저를 들먹이면서까지 딸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해댔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권위적으로 해댔습니다. 너 밥만 먹으면 문 닫고 방 들어갔는지 꼴도 보기 싫으니까 하지 마. 앞으로 한 번만 더 아빠 집에 있는데 방문 닫고 들어가면 방문 다 뜯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내 방인데 문도 마음대로 못 닫아? 문 좀 닫았다고 방문을 뜯어버리는 아빠가 세상에 어디 있냐? 공부하는 것도 아니면서 매일 음침하게 혼자 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는 소리 아냐? 암튼 앞으로 긴팔 긴바지 입고 방문만 닫아봐. 아빠 한 번 말하면 그대로 하는 사람인 거 알지? 정말로 방문 뜯어버릴 거야? 딸은 듣다 답답한지 입술이 툭 튀어나온 채로 그대로 현관문을 쾅 소리가 나게 크게 닫고는 등교를 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안타까워서 남편에게 한 소리 했어요. 애가 사춘기라서 좀 예민하게 구는 건데 어른이 돼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당신까지 예민하게 굴어. 사춘기 때야 외모에 신경 쓰이는 게 당연하지. 안 그래도 부부 사이에 거슬리는 것도 많은데 굳이 자식 문제로까지 싸우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대로 뒀다가는 남편과 딸 사이까지 틀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안 나설 수가 없더군요. 그러자 남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느 때와 같이 무조건 다 제 잘못이라고 몰아갔어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어릴 때부터 딸이라고 오냐오냐 키우더니만 애 새끼가 커서도 아빠 앞에서 큰 소리나 치고 버르장머리가 없어.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내가 돈 벌러 나가느라 애는 당신이 거의 다 키웠는데 자기가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 거지. 그때는 큰딸이라고 예뻐서 벌벌 떨더니만 이제 와서 본인 말 안 듣고 애가 큰 소리 치니까 거슬리나 보지? 그랬어요. 딸이 태어났을 때는 첫애라 그런지 남편도 아주 예뻐서 살살 녹더니만 애가 크면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이제는 그것도 제 잘못이라네요. 또 돈 좀 벌었다고 유세는? 당신이 그런 생각 가지고 맨날 애들 앞에서 내 욕이나 하고 무시하니까 애들도 아빠를 아빠로 생각 안 하고 만만하게 생각해서 저러는 거잖아. 남편은 또 이상한 방향으로 분위기를 몰아갔습니다. 남편은 언젠가부터 자꾸만 제가 본인을 무시하고 애들 앞에서 욕을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 당신 욕을 하고 무시를 했다 그래. 당신 그거 자격지심이야. 그래, 내가 못나서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런다. 됐냐? 됐어? 에이, 여자가 돼가지고 남자가 아침부터 출근하는데 큰 소리 나내게 하고 잘한다 잘해. 당신만 출근해? 나도 출근해. 아침부터 등교하고 회사 가는 사람 붙들고 잔소리한 게 누군데 그래. 아이고, 우리 부장님 잘나셨네. 잘나셨어. 얼마나 잘났는지 예쁜 내가 자식들 앞에서 남편 기 살려주는 법을 모르지 몰라. 남편은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소리까지 버럭 지르고는 그대로 출근해버렸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남편의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속이 상했습니다. 어느새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나 싶어서요. 지금까지 남편이 사고는 좀 쳤어도 저 정도로 날카롭지는 않았었는데 언제부턴가 남편도 저나 아이들에게 관심도 없고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저야 남편이 무슨 짓을 하든 애들 생각해서 꾹 참고 살았던 건데 뒤늦게 남편이 삐딱하게 구니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럽더라고요. 현재 저와 남편은 맞벌이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게 된 지는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혼자 벌다시피 하면서 네 식구가 살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원래 둘이 같은 대기업을 다녔어요. 결혼 직전에 남편이 갑자기 친구들과 사업을 하겠다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이 결혼을 잠깐 반대했었어요. 사실 저와 남편이 처음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는 남편이 저와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허락을 했던 거거든요.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 하기 민망하지만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사람 조건을 좀 따지세요. 학벌이나 직장, 집안 같은 걸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시골에서 작게 농사를 지으세요. 더군다나 남편이 막내 아들이라 시부모님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친정 부모님께서 그 부분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셨는데 남편이 잘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둔다고 하니 많이 불안해하셨어요. 남편이 하는 일이 비전이 있다고 제가 설득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건데요.
그런데 남편이 친구들과 하던 사업이 잘 안 됐습니다. 당시에 제가 첫 애를 임신했을 땐데 생각보다 수입이 저조해서 투자자가 더는 투자하지 못하겠다고 발을 빼는 바람에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덕분에 저는 임신하고 애를 2번이나 낳는 동안 한 번도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고 내내 일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육아휴직을 해도 월급이 나와서 육아휴직을 써도 됐는데요. 남편이 못 쓰게 말렸어요. 내가 집에 있는데 굳이 당신이 뭐하러 육아휴직을 써. 당신이라도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해야지. 내가 외조 팍팍 할 테니까 당신은 회사 생활 열심히 해. 그때야 신혼이었으니 뭐든 좋았습니다. 남편이 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것도 저를 위해 집에서 애들을 키워주는 것도 모두 다 좋았어요. 젊은 나이에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살아보는 게 나쁘지 않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더군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나 친정 부모님께서 남편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일하는 동안 남편이 친정엄마와 함께 애들을 봤어요. 당시에 남편이 직장을 구하겠다고 여기저기 이력서도 넣고 면접도 보러 다닌 때라 남편 일이 있으면 친정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애를 봐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친정 부모님께서 부부 일에 관여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자주 우리 집에 와서 남편과 제가 사는 모습을 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특히나 친정 부모님이시다 보니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셨어요. 아이 낳고 며칠 쉬지도 못하고 바로 출근해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까지 돌봐야 하는 제 모습이 매일 딱하다라는 말을 달고 사셨죠. 그날도 그랬어요. 주말이었던 남편이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다고 나가서 저 혼자 애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친정 부모님께서 반찬을 주러 집에 오셨다가 저 혼자 애 둘하고 씨름하는 모습을 보게 되신 거죠. 부모님은 속상한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평일 내내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 주말이라도 좀 쉬어야 하는데 김서방은 또 어디 가고 너 혼자 애들을 보고 있어?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 있다고 해서 내가 다녀오라고 했어요. 김서방도 매일 애들 보느라 자기 생활도 없이 지내잖아. 친정아버지와 제 걱정해 하신 이야기였겠지만 제 딴에는 자꾸 친정 부모님께 남편이 미움받는 게 싫어 남편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더 감정이 격해져서 내내 참고 있던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김서방더러 일하지 말고 애 보라고 떠밀었냐? 사내놈이 좀 못났으면 일자리 하나 못 구해서 집에서 애나 보고 있을까? 진작 가장구실을 했어봐. 사내놈이 주말에 마누라 눈치 보면서 외출하나? 아유, 말해 뭐해. 내 딸년이 못난 거. 결혼할 사람은 무조건 집안이 좋던지 본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결혼하면 안 된다고 뜯어말렸는데도 고집 피우고 결혼한 걸. 만나도 꼭 어디서 백수 같은 놈을 만나서 생고생을 하고 있어. 결혼 전부터 친정 부모님은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으니 결혼한 이후에도 남편이 하는 행동을 모두 다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남편에게 불만이 있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친정 부모님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부모님이 뜯어 말리는 결혼을 한 건 저니까요. 부모님은 저를 세상에서 제일 답답해 하시면서도 불쌍해 하셨어요. 그럴만 했던 게 제가 애들 낳고 몸무게가 거의 10kg나 빠졌어요. 남들은 애 낳으면 다들 살쪄서 고민이라는데 저는 오히려 살이 너무 빠져서 걱정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얼굴이 점점 더 안 좋아지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러게 육아휴직이라도 좀 하라니까. 뭐가 그렇게 마음이 급해서 애 낳자마자 일을 하겠다고 나가. 설마 김서방이 나가서 일하라고 시키든? 아니야. 엄마도 알잖아. 나 일 욕심 많은 거. 회사에서 중요한 시기라 오히려 김서방이 나 생각해서 외조해주는 거야. 외조는 무슨? 가장이라는 놈이 착실하게 회사에 붙어서 처자식 먹여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사업이니 뭐니 쓸데없는 짓만 하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네가 회사를 악착같이 다니는 거지? 아빠는 안 봐도 다 알아. 제가 아무리 남편 입장에서 편을 들며 이야기를 해도 부모님은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남편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역효과였어요. 부모님은 남편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저를 챙겨주셨어요. 그날도 혼자 애 둘을 보고 있는 저를 그냥 두고 가실 수가 없었는지 친정 부모님께서 애들 보는 것을 도와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가셨습니다. 게다가 친정 부모님은 오실 때마다 항상 생활비를 넉넉하게 주고 가셨어요. 저도 돈 많다고 해도 꾸역꾸역 주고 가셨죠. 남편이 돈 못 번다고 괜히 아끼고 살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나 아빠한테 말해. 우리가 자식이라고 너밖에 없는데 너 힘들게 주겠어?
엄마 아빠 마음이야 내가 제일 잘 알지. 근데 나 정말 괜찮아. 김서방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제발 조금만 더 예쁘게 봐주세요. 결혼 전에는 저만 생각하고 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시는 부모님이 너무도 든든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생기고 나서는 부모님께 받기만 하던 제가 부끄럽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언제나 부모님께 든든하고 믿음직한 자식이고 싶은데 제 배우자가 부모님 성에 차지 않다 보니 항상 저는 부족한 자식이었어요. 그런 점이 부모님께 죄송하고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부모님께 남편 이야기를 안 하게 되고 남편에게 불만이 있어도 참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남편은 제가 선택한 사람이니 제 선택에 책임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살다 보니 은근 스트레스더군요. 신혼 때나 불만이 있어도 참아지는 거지 저도 나이가 들고 결혼 생활이 좀 되니 남편에게 이런저런 불만이 생겼습니다. 특히나 남편의 밑도 끝도 없는 사업병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어요. 흔히들 어른들이 남자 중에 술, 낚시, 여자 좋아하는 놈은 만나지 말라고 한다지만 제가 보기엔 사업병이 제일 문제예요. 남편은 조금만 꼬시면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홀라당 넘어가서 정신 못 차리고 집안을 거덜나게 하는 데는 최고였습니다. 술이야 몸 아프면 못 먹고 낚시나 여자는 돈 없으면 못하지만 사업병은 돈이 없어도 남의 돈이라도 빌려서 덤비니까 더 큰 문제입니다. 제 남편이 그랬어요. 당시에 애들이 둘 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였는데 저는 바보처럼 남편이 정신을 좀 차렸는지 알았어요. 한동안 잠자코 직장에 열심히 다녔거든요. 식당에서 쓰는 키오스크 같은 기계를 개발하는 회사였는데 몇 년 성실하게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웬일로 남편이 며칠 휴가라고 집에 있더라고요. 남편도 오랜만에 쉬는 거라 저도 휴가를 맞춰 애들하고 어디 놀러라도 다녀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여행이라도 가자고 해도 남편은 들은 채도 안 하고 잠만 자더라고요. 내내 둘 다 바빠서 애들 데리고 물놀이도 한번 못 갔다 왔는데 가까운 계곡이라도 갔다 올까? 휴가철이라 어디 가나 사람 많을 텐데 계곡은 무슨 계곡이야. 아, 나 너무 피곤해. 그냥 좀 쉴래. 남편이 자상한 성격은 아니어도 원래 물놀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날 정도로 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웬일로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다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이 사람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며칠 지켜보다 보니 뭔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피하는 게 있는 사람처럼 전화가 와도 안 받고 잠만 자더라고요. 여자의 촉이란 게 참 이상합니다. 그냥 피곤해서 자는 걸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남편 행동 하나하나가 걸리더라고요. 얼마 전부터 뭔가 쫓기는 사람처럼 정신없이 굴지를 않나 집에 와서도 핸드폰만 보고 있는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남편이 자는 사이 몰래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 남편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제 촉이 맞았습니다. 이 인간이 또 헛짓거리를 했더라고요.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수두룩했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는 메시지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저는 순간 겁이 나서 그대로 남편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남편이 내내 숨기고 있던 진실을 제가 알게 되는 게 더 겁이 나서요. 어차피 저에게 숨기고 있는 걸 이대로 모르는 채 넘어가는 게 더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거기다가 뭐가 그렇게 급한지 초인종을 다급하게 여러 번 눌렀어요. 저는 놀라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남편의 대학 때 친구가 저를 밀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수씨, 형구 이 자식 어디 있어요? 집에 있죠? 갑자기 찾아와서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밖에서 들리는 소란에 안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누구냐고 눈을 비비며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남편 친구가 다짜고짜 남편에게로 달려들었어요. 그러더니 덥석 멱살부터 잡더군요. 너 이 새끼 남의 돈 가져다가 다 날려놓고 지금 잠이 오냐? 너 그 돈 무슨 돈인 줄 알아? 우리 아버지 사망 보험금이야 이 자식아. 내가 형제 모르게 빼돌린 돈이라고. 무조건 배로 불려야 한다고 했잖아. 근데 이 사기꾼 새끼가 감히 그 돈을 날려? 저는 남편 친구의 아우성에 놀라 잠시 비틀거렸습니다. 남편이 친구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투자받아 사업을 하다 잘못되나 보더라고요. 잠깐 들은 것만으로도 남편이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알 것 같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잘 되면 2배, 안 되면 하푼도 못 거칠 수 있다고. 네가 좋다고 투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내 탓이야.
뭐야 이 자식아? 네가 그러고 친구야? 네가 그러면 어떡해? 난 이제 어떡하냐고. 우리 어머니랑 형들 얼굴 어떻게 봐? 네 돈도 아니면서 왜 난리야? 너도 형들 모르게 너희 엄마한테 뺏은 돈이잖아.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돈인데 지금까지처럼 비밀로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남편의 행동에 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무리 궁지에 몰렸어도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뻔뻔하게 굴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야? 너 말 다 했어?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너 사기죄로 고소하고 깜빵 가게 할 거야. 알았어? 돈 문제 엮이면 원래 친구고 뭐고 그런 거 없는 거야. 네가 그런 소리 하니까 기가 찬다 기가 차. 너야말로 투자한 거 대박 났으면 너희 형들한테 돈 나눠줬겠냐? 처음부터 아버지 보험금 자기 혼자 꼴깍하려고 했으면서 네가 무슨 권리로 나한테 사기꾼이라 그래. 그리고 내가 언제 너한테 사기를 쳤어? 너도 다 알고 투자한 거잖아. 남편과 남편 친구는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애들도 있는 앞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서로 가만 안 두겠다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저도 더는 봐줄 수가 없어 둘을 말렸습니다. 그러고는 남편 친구부터 진정시켜 돌려보냈어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애들 아빠한테 이야기 들어보고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까 그만하시고 돌아가세요. 애들도 보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재수씨도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둘 결혼하고 애들 낳을 때마다 얼마나 챙기고 잘했는데 나를 속여요. 나 오래 못 기다려요. 다음 주까지 내 돈 정리 안 해주면 저 새끼 고소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남편 친구는 잔뜩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고는 돌아갔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토해내고 우선 놀란 애들부터 먼저 재웠어요. 그러고는 남편에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이 인간이 생각보다 배프가 아주 크더군요. 결혼 초에도 사업하겠다고 사람을 그렇게 놀라게 하더니만 또 사고를 쳤어요. 더군다나 사고를 쳐도 이번엔 아주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남편은 진작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답니다. 또 저에게 일절 상의도 없이 말이죠. 그러고는 무작정 사업을 벌렸답니다. 회사 다니는 동안 어울려 다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남편을 작정하고 꼬셨나 봐요. 그 좋은 학벌이랑 실력까지 있으면서 왜 굳이 남의 밑에서 일을 하냐고요. 기술이 있으니 나와서 직접 회사를 차리고 식당을 찾아다니며 직접 영업을 하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분명 남편이 또 사람들 앞에서 처가 들먹이며 돈 있는 척 허세를 부렸을 겁니다. 남편이 좀 그런 점이 있어요. 본인은 개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는 게 있습니다. 남편이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공부를 곧잘 해서 그 동네에서 영재 소리를 들으며 자랐답니다. 고등학교 때는 학교장 추천으로 서울 명문대까지 입학했어요. 그랬으니 저와 같은 대기업까지 입사한 거죠. 그런데 회사를 그만둔 뒤에는 사람이 좀 변했습니다. 그 전에는 철은 좀 없어도 순박하고 순진했는데 사업 준비한다고 이런저런 새로운 사람들하고 어울리더니만 괜히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더라고요. 거기다가 신혼 초 사업이 망하고 나선 더 이상해졌어요. 사람이 좀 자격지심도 생기고 자꾸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그래도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저랑 상의하곤 했었는데 회사를 그만둘 때부터는 자꾸 저에게 뭔가 숨기기 바빴어요. 제가 뭘 물어보면 대충 얼버무리기 일쑤였죠. 거기다가 남편은 툭하면 거짓말을 했어요.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괜히 허세를 부리며 안 해도 되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애 둘 낳는 동안 내내 집에서 애들을 키웠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는 저를 위해서 외조하느라 일을 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더라고요. 물론 제가 일하는 동안 남편이 애들 키운 건 맞아요. 하지만 제 외조하느라 일을 안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남편이 자존심 상할까봐 저도 주변에 말은 안 했지만 당시에 남편은 면접을 보는 족족 다 떨어졌어요. 그럴만하죠. 대기업이라고 몇 년 다니지도 않다가 헛바람이 들어서 사업하겠다고 나가서 몇 년 새 쫄딱 망한 사람을 어떤 회사에서 뽑겠어요. 몇 년간 성과랄 게 전혀 없는데 말이죠. 문제는 면접에서 떨어질 때마다 남편이 과민하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차라리 남편이 의기소침하기라도 했다면 저라도 위로했을 거예요. 망한 건 망한 거고 사람이 다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건데 가족으로서 힘이 되어주려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꾸만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몇 번 면접에서 떨어지더니 나중에는 저에게 거짓말까지 하더라고요.
마치 면접에 붙었는데 본인의 의지로 가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나도 웬만하면 들어가려고 했는데 직원놈들이 어리고 재수없어서 안 간다 했어. 별것도 아닌 것들이 회사 생활 좀 몇 년 더 했다고 내 앞에서 잘했다고 떠드는데 어이가 없더라고. 내가 얼마 전까진 사장 소리 듣던 사람인데 그런 놈들 밑에서 일할 순 없잖아. 그래, 당신도 사회 경험 있고 경력도 있는데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천천히 알아봐. 어쩌면 남편이 저렇게 된 건 제 잘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뻔히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연락을 받은 걸 제가 확인했는데도 남편이 제 앞에서마저 허세를 부리는데 그걸 모르는 체하고 다 받아줬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합니다. 남편이 제 앞에서도 그러는데 친구들이나 전 직장 동료들에게는 어땠겠어요. 남편은 슬슬 남들 앞에서 허세 부리는 게 습관이 돼서 제가 보기에도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남편 대학 때 친구들 모임이 있어 가족 동반으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명문대 친구들이다 보니 다들 연구원에 공기업에 잘 나가는 친구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모임에 가기도 전부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비싼 옷을 갖춰 입고 친정아버지에게 차까지 빌려서 나갔습니다. 본인 차는 국산차고 친정아버지 차는 외제차거든요. 저는 변한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아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어차피 다들 친한 사이라 남편이 사업 망한 걸 다 아는데 친구들인데 허세 부려봐야 뭐 하겠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오늘 만나는 새끼들 학교 다닐 때 나보다 학점도 안 좋고 공부도 못하던 놈들이었어. 취직도 그중에 내가 제일 먼저 했다고. 근데 내가 사업 망한 거 알았으니 얼마나 고소하다고 비웃어대겠어. 이럴수록 내가 그 정도 일 가지고 망하지 않는다는 걸 똑똑히 보여줘야지. 남편이 하는 말 족족 한심하고 기가 막혔지만 남편 앞에서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느라 고생했는데 저까지 구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더군다나 남편이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받았다가 날린 돈을 친정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친정에 이야기하지 않고 제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남편이 친정에 찾아가 친아버지께 부탁했더라고요.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이 성실하게 취직해서 살겠다고 약속했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남편한테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사업병에 걸려 툭하면 사업하겠다고 일을 벌리는 거였는데 다시는 하지 않겠다 본인이 먼저 선전포고했으니 아버지는 그 말에 속는 셈 치고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진 빚을 몽땅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공짜가 어딨나요? 친정아버지는 도와줄 때는 시원하게 다 도와주셔놓고 남편을 만날 때마다 속이 뒤틀리시는지 남편을 볼 때마다 구박을 했습니다. 일이 정리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자꾸만 취직이 안 됐는지 재촉했어요. 자네는 회사 망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놀고 있어? 가장이 돼서 애들 크는 거 보면 무섭지도 않나? 그러게. 진작에 회사 안 때려치고 성실하게 다녔으면 김서방 자네도 우리 딸만큼은 아니어도 과장 정도는 달 수 있었을 텐데. 아휴, 답답해서 원. 이 사람도 잘해보려다가 그런 건데 이해 좀 해주세요. 앞으로 다시는 똑같은 실수 안 할 거예요. 내 딸이지만 보살이 따로 없다. 매번 마누라 속이고 사업한다고 돈 날리는 남편 도대체 뭐가 예쁘다고 자꾸 남편 편을 들어. 부모 앞에서라도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놔야 너도 살지. 너 자꾸 그렇게 참다가 속변 난다. 친정 부모님 마음이야 저도 100번 이해합니다. 남편이라고 매번 잘못하는데 제 속이 말이 아닌 거 부모님으로선 당연히 다 아시겠죠. 하지만 제가 남편 편을 안 들어주면 누가 남편 편을 들겠어요. 미우나 고우나 내 사람인데 내가 챙겨야죠.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정말 멍청했어요. 저라도 저 같은 사위 미울 거예요.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남편의 말에도 친정부모님은 행여나 그러겠다라는 표정으로 남편을 한심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럴 때 보면 저는 남편이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할까 싶어 안쓰러워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날 때만큼은 남편의 장단에 맞춰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했어요.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내내 되지도 않은 허세를 부리더라고요. 저희가 아버지한테 빌려온 차를 자기 차라고 이야기하질 않나. 저희가 사는 아파트가 20억이 넘는다고 하질 않나. 아주 혼자 신이 나서 허풍을 떨었어요.
거기다가 1차에 연구원 친구가 밥값을 냈는데 남편은 그게 또 거슬렸나 봐요. 2차로 간 와인바에서 갑자기 남편이 쏘겠다고 오바를 하더라고요. 뻔히 남편 사정을 아는 친구들은 아니라고 모임비에서 내면 된다고 말렸지만 남편은 친구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난리를 쳤습니다. 끝까지 본인이 쏘겠다고 우겼어요. 야, 너희 나 사업 좀 망했다고 그러는 거야? 나 그 정도 가지고 안 망해. 봐, 우리 와이프 대기업 과장에다가 우리 장인어른 강남에서 알아주게 잘 나가는 거 다들 알잖아. 우리 장인어른 사업에 비하면 내가 하던 사업은 취미활동이나 다름없지. 뭐 우리 장인어른이 나 말고 누가 있냐? 자식이라고는 나랑 아내밖에 없는데 그 많은 재산 다 우리 거지.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사고도 남으니까 다들 편하게 시켜. 오늘은 내가 쏜다. 남편 말에 친구들도 다들 믿는 눈치였어요. 그러면서 다들 하는 말이 남편에게 부럽다고 했습니다. 아이, 부럽다 이 새끼야. 나도 부자 처가 있었으면은 아마 와이프랑 장모님한테 매일 절하면서 살 거야. 친구들이 부러워하자 남편은 금세 또 기고만장해져서 술을 연거푸 들이켰어요. 그 모습에 저만 기막혀서 이런 자리 괜히 따라왔구나 싶었습니다. 남편 기 한번 살려주려다가 제 스트레스 지수만 높아졌어요. 남편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친정부모님에게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뿐이니 저랑 남편만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친정아버지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나 남편에게 하시는 사업이나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언질도 주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연세가 젊으시기도 하고 굉장히 건강하세요. 더군다나 주변에 일 잘하는 임원들이랑 직원들도 많습니다. 저나 남편에게 조금도 관심이 없으신데 남편이 혼자 김칫국을 마시는 모습을 보니 괜히 꼴보기 싫더군요. 제 성격상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며칠 뒤 남편에게 왜 친구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남편이 하는 소리가 기가 막히더군요. 에이, 내가 무슨 김칫국을 마셔. 장인어른이 아무리 내 앞에서 차갑게 구셔도 당신이라면 벌벌 하시는데 설마 우리 망하는 꼴 보고도 가만히 계시겠어? 내가 망하면 당신도 망하는 건데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명문대 나온 대기업 출신인데 차차 회사로 따로 부르시겠지. 남편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호들갑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기만 얇은 게 아니라 사람이 참 가볍고 철딱서니가 없어요. 남편처럼 경솔한 사람에게 도대체 누가 믿고 회사를 맡기겠습니까? 제가 우리 친정아버지를 잘 아는데 절대 남편을 회사로 부를 생각이 없으신 거거든요. 부를 거였으면 진작에 부르셨을 거예요. 저는 굳이 제가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 말을 아꼈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남편이 친정에 갈 때마다 대놓고 친정아버지 앞에서 알랑뱅귀를 끼며 잘 보이려고 했어요. 친정아버지에게 연세도 있으신데 출퇴근하기 힘드시지 않냐, 본인이 도와드릴 건 없냐 하면서 귀찮게 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회사가 대기업은 아니어도 어머니 다들 공부하고 면접 봐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내 사회라고 덥석 그 위에 앉힐 순 없지. 우리 회사에 관심 있으면 자네도 정식으로 면접 봐서 들어와. 그게 아니면 나한테 실력을 좀 보여주던지. 아이고, 직장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사업 2번이나 말아먹은 사람한테 뭘 믿고 회사를 맡겨. 남편은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중간은 갈 텐데 항상 친정부모님 앞에서 입을 촐싹거리니 굳이 안 들어도 될 말까지 항상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 괜히 저에게 투덜거렸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배우는 거지. 하나뿐인 사위한테 꼭 그렇게 매정하게 구셔야 돼? 엄마 아빠가 다 우리 걱정해서 해주신 말씀이야. 이번에 면접 본 회사는 착실하게 좀 다녀봐. 그럼 또 알아? 아버지가 인정해 주실지? 그깟 코딱지만한 회사가 내가 들어가주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내가 잘할 게 뭐 있어. 말은 그렇게 해도 남편은 이번에 입사하게 된 회사는 착실하게 잘 다니는 것 같았어요. 남들보다 출근도 빨리 하고 자진해서 야근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야 좀 남편도 정신을 차렸나 보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등등 이런 말들은 저랑 상관없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생각이 모자라서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철이 없어서 돈 실수를 한 적은 있어도 다른 일로 제 속을 뒤집어 놓은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일로 사람을 미치게 하더군요. 그날도 어김없이 애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학교에 보내고 출근을 했습니다.
첫째 딸은 사춘기에 막내 아들은 사고뭉치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와중에 친정엄마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너 지금 어디야? 회사야? 평소와 달리 잔뜩 격앙된 친정엄마의 목소리에 뭔가 큰일이 생겼구나 직감은 했지만 그 일이 설마 남편과 관계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저는 불이 나게 친정에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당장 튀어오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마음을 졸이며 친정에 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글쎄 오늘 낮에 친정엄마가 남편을 만났답니다. 그것도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말이죠. 내가 오늘 김서방, 아니 그 자식을 어디서 봤는 줄 알아? 강남 항복판에서 여자랑 모텔로 버젓이 들어가는 걸 봤다니까? 순간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여자랑 모텔이라뇨.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에이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가 잘못 봤겠지. 그 사람이 철이 없긴 해도 절대 여자 실수할 사람은 아니야. 에이그 저거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너희 엄마가 사위 얼굴도 못 알아보고 헛소리 할까봐 그래? 네 남편이란 놈이랑 얘기까지 했단다. 거기다가 네 엄마 바닥에 밀어버리고 도망갔대. 저는 누군가 제 머리를 세게 한 대 친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머리가 띵하고 눈앞이 까마득해졌습니다.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친정엄마가 모임이 있어 친구분들과 식사를 하러 나갔는데 식당 근처가 다 모텔촌이었나 봐요. 친구분들이랑 대낮에도 모텔 주차장에 차가 가득하다고 농담을 하며 지나가는데 글쎄 익숙한 차 한 대가 들어가는 게 보였답니다. 분명 제 남편의 차였대요. 우리가 사준 차인데 그 차를 내가 잘못 볼 리가 있어? 차 번호까지 내가 다 외우고 있는데. 그랬습니다. 남편이 전에 타고 다니던 차가 애들도 커서 작은 것 같다고 하도 궁시렁거리는 바람에 부모님께서 최근에 새로 사주신 거예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외제차 노래를 불렀지만 친정아버지께서 남편 수준의 무슨 외제차냐고 국내 세단으로 새로 사주셨습니다. 새 차를 뽑았을 때도 남편은 친정에서 사주신 고마움도 모르고 외제차가 아니라고 투덜거렸어요. 그런 와중에 그 차를 가지고 친정에서 멀지도 않은 동네에 모텔을 간 거예요. 다른 여자랑 말이죠. 친정엄마는 놀라서 친구들에게 먼저 식당에 가 있으라고 하고 모텔로 급하게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상간녀년이랑 1층 데스크에 서 있었대요. 친정엄마는 너무 놀라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곧장 남편에게로 달려들었대요. 김서방, 한참 회사에서 일할 시간에 자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야? 갑작스러운 엄마의 등장에 남편도 놀라긴 놀랐는지 처음엔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 자리에서 넘어지기까지 했답니다. 친정엄마는 평생 뒤치다꺼리 해준 사위가 바람까지 났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나서 그대로 남편의 멱살을 잡고 일으켰대요. 그러고는 뺨을 세게 내리쳤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남편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대요. 더군다나 옆에 있던 상간년년이 호들갑을 떨었답니다. 어머 자기야, 이 아줌마 누구야? 누군데 오빠 멱살을 잡고 때리고 그래? 아줌마 나요. 무식하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친정엄마는 상간녀 입에서 튀어나온 무식하다는 말 한마디에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답니다. 엄마는 그대로 상간녀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뒹굴었대요. 이런 미친년이 남의 남편 꼬셔서 모텔 가는 주제에 어디 감히 누구한테 무식하대? 너 오늘 나한테 한번 죽어볼래? 아! 자기야! 이 아줌마가 나 때려! 살려줘! 나 머리 다 뽑힐 것 같아! 그때였습니다. 여자한테 미치면 처자식도 버리고 부모 형제도 모른다더니만 남편이 딱 그 짝이었어요. 상간녀한테 미쳐서는 저희 친정엄마를 상간녀에게 떼어내면서 밀어버렸대요. 엄마는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답니다. 너무 아파서 소리를 왁 질렀는데도 남편이 쳐다도 안 보고 오히려 상간녀 눈을 부축하면서 엄마에게 막말을 퍼부었답니다. 에이, 뭐하는 짓이야? 나라고 몰래 여자 만나고 다니고 싶은 줄 알아? 당신 딸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니까 나도 숨이라도 쉬려고 바람 피우는데 어쩌라고. 이게 다 당신들이 딸 자식 잘못 키워서 그런 거잖아. 뭐야? 이 자식이 뚫린 입이면 아무 말이라도 해도 되는 줄 아나. 내 딸이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 부족해도 네가 훨씬 더 부족하지. 부모라고 자기 딸 편만 들기는. 부부 사이 일은 부부만 안 한 거니까 신경 끄셔. 이 자식이?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렇게 싫었으면 진작 헤어질 것이지. 왜 몰래 바람을 피우길? 그거야. 마누라는 싫어도 처가에 돈 있는 거 믿고 참고 살아보려고 했지. 근데 어차피 장인장모라고 매일 자기 딸만 싸고 들고 사위는 개무시하면서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 차라리 잘 됐어. 나도 더는 못 참아. 당신 딸이랑 이혼할 거야. 친정엄마는 남편의 반응에 기가 막혀 그대로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답니다. 거기다가 그 다음 남편의 행동이 경악스러웠어요. 자기 괜찮은 거야? 안 되겠다. 어디 다쳤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병원부터 가보자. 우리 자기 다쳤으면 당신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런 줄 알아? 남편은 상간녀가 다쳤으면 친정엄마를 고소까지 하겠다고 했대요. 그러고는 곧장 상간녀를 데리고 사라져버렸답니다. 저는 친정엄마의 말을 듣는 내내 충격에 휩싸여 도무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엄마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으이그 순진한 년. 남편이 바람 좀 피웠다고 금방 의기소침해져서는. 이게 다 너한테는 기회야. 그런 거지 같은 새끼 떨궈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그래, 그 자식 평생 눈에 가시였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똑똑히 알려줘야지. 저는 부모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 말씀이 어제 남편이 그렇게 사라지고 나서 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이미 손을 다 써놨답니다. 엄마가 다 알아서 정리했으니까 너는 바로 집부터 부동산에 내놓고 애들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부모님은 저에게 빨리 집부터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애들까지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오래요. 다음날 바로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내고 친정에 와 있었는데 남편이 친정까지 찾아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우리가 자식을 둘이나 낳고 산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제발 도와줘. 이럴 것까진 없잖아. 그 여자 그냥 술집에서 만난 여자야. 절대 진지한 사이 아니라고. 남편의 말이 무슨 말인가 싶어 미간을 구기고 있는데 그때 친정 부모님께서 나와서 남편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네 놈이 감히 와? 당장 안 꺼져? 장인어른, 저 이대로는 못 돌아가요. 직장도 모자라서 저희 부모님까지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제가 어떻게 가요? 남편은 벌떡 일어나 친정아버지의 바지가랑이를 붙여봤습니다. 꼴값도 알고 있네. 내 딸한테 상처 줬을 땐 이런 생각까지 안 했나 보지? 우리가 할 일은 끝났으니까 괜한 짓거리 하지 말고 당장 꺼져. 장모님, 그날은 제가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제만 해도 저와 이혼하니 많이 난리를 친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군요. 제 부모님이지만 정말 대단하세요. 알고 보니 어제 친정엄마께서 전화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시부모님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결혼할 때 시부모님께서 시골에 있는 작은 전셋집에서 살고 계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부모님께서 혀를 끌끌 차시며 그 나이에 도대체 어떻게 살면 그 시골 촌구석에 집도 하나 없냐고 하셨습니다. 남편 형제가 5이에요. 아들만 5인 집에 남편이 막내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형제들 장가갈 때마다 땅도 팔고 집도 팔아 남는 게 없었어요. 남편이 결혼할 땐 결혼 반지 하나 사주실 형편이 안 됐죠. 친정 부모님이 말은 쌀쌀맞게 하셔도 정은 있으세요. 시부모님이 어렵게 사신다는 이야기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는지 얼마 뒤에 두 분이 사시는 동네에 집과 땅을 사주셨어요. 대신 제 이름으로요. 시부모님은 그동안 그 집에 사시며 소일거리로 농사일을 하셨습니다. 가만 보면 남편은 참 멍청합니다. 결혼한 지 15년이나 넘어서 그 일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나 봐요. 시부모님 집이며 본인 차며 심지어 직장까지 다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신 일인데 워낙 뭐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 본인이 실수했을 때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지 생각을 못했나 봐요. 현재 다니던 직장도 남편이 자존심 상할까봐 말은 안 했지만 친정아빠 친구분 회사예요. 일을 좀 더 배웠으면 해서 아빠가 힘써서 넣어주신 건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죠. 남편은 하루아침에 직장, 집, 자동차, 아이들까지 모두 다 잃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결혼하고 이뤄낸 것들 중 남편 명의로 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남편의 가소로운 행동에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친정부모님께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는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내리쳤어요.
너는 이런 상황에서도 집이나 차 같은 것만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께 매달려서 애원하고 있는 거야. 그치? 정작 네가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나라는 것도 모르고 말이야. 저는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제게 다가와 사정사정을 했어요.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도대체 지난 15년 동안 제가 뭘 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믿고 싸고 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이혼 수승 중입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저와 아이들을 찾아와 상황을 바꿔보려고 노력해요. 저나 친정부모님이 전혀 받아주지 않으니 딸과 아들에게 연락해 보고 싶다, 엄마에게 잘 이야기해달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애들 핸드폰도 다 번호까지 바꿔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제가 싫다고 해서 철륜까지 끊어버릴 수는 없으니 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판 때도 남편이 이혼 안 하겠다고 버티면 저도 더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자식이고 뭐고 남편의 그 재수없는 낯짝만 안 볼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은 시댁 집만이라도 돌려주면 이혼해주겠다고 해요. 저는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냥 옛 정을 생각해 집만 옛다 던져주고 이혼할까 싶다가도 남편이 한 짓을 생각하면 집이고 뭐고 끝까지 싸우고 싶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우리야 손해볼 거 없으니 버틸 때까지 버티라고 하는데 저는 슬슬 지쳐갑니다. 하루라도 빨리 남편이라는 인간에게 벗어나 훌훌 털어버리고 아이들과 행복만 생각하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더럽고 치사해도 집 하나 주고 이혼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런 인간에게 10원 한 푼도 아까우니 끝까지 버텨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저도 힘내서 살아볼 테니 여러분에게도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끝까지 저의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남편과 같이 아들 둘을 키우는 40대 여자입니다. 일하다 힘들면 유튜브로 사연 듣는 게 제 취미인데요. 이번에 우리 가족에게도 놀라운 일이 발생해서 이렇게 제보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도 절대 평범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일어난 일도 전혀 평범하지 않아요. 남편하고 얘기하다 이런 얘기는 우리만 알고 있기 아쉬워서 제보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 인생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저는 고아로 자라왔어요.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얼굴도 모르고 그대로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보육원 친구들을 보면 그래도 엄마나 아빠의 얼굴을 아는 경우가 있던데 저는 전혀 모르고 자랐어요. 원장님 말로는 태어나고 100일도 안 돼서 맡겨졌다고 하더라고요. 보육원 친구 중에는 좋은 가정으로 입양을 간 친구도 있는데 저는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자란 보육원은 원장이 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는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조용히 학교에 다녀도 모자랄 판에 학교에서 싸우고 다니면 어떡해? 안 그래도 지원금도 부족하고 우리 형편도 안 좋은데. 너 이렇게 행동할 거면 나가. 그냥 나가서 혼자 살아. 죄송해요, 원장님. 저 부모 없다고 놀리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보육원 동생들 놀리는 건 적응이 안 돼요. 네가 동생들 보호자야? 그것도 아니면서 왜 그래? 어차피 성인 되면 너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럴 거면 애초에 잘해주지를 마. 학교에서 부모가 없다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놀림은 중학생부터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애초에 부모가 있던 기억이 아예 없어서 더 그랬나 봐요. 근데 보육원 동생들이 놀림받고 우는 걸 보면 그렇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을 대신해서 싸우기도 했죠. 그러다 원장님이 학교에 불려오는 경우도 꽤 생겼어요. 덕분에 구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육원 생활을 사실 상상하기가 싫어요. 너무 힘든 기억이거든요. 무튼 그렇게 자란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나영아, 그래도 내가 너보다 20년은 더 산 입장에서 넌 아직 가능성이 많아. 공부하면 공부가 밥 먹여준다. 우리야 뭐 지금 결혼하고 애 키우니까 이러고 살지만 넌 안타까워. 공부요?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공부를 해요. 언니들이 걱정해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저는 자신 없어요. 아직 나이도 새파랗게 어린애가 왜 그래? 아이 그리고 너 똘똘하잖아. 아까 반장도 너 칭찬하더라. 나였으면 대학 가려고 했을 텐데 아쉽지 않아?
기숙사가 있는 공장이었는데 그때 같이 일하던 언니들이 저를 많이 예뻐했어요. 제가 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부모복이나 다른 복은 없어도 인복 하나는 타고났나 봐요. 어쨌든 언니들의 열렬한 응원 덕분에 공장에서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어요. 공장은 작은 김치 공장이었는데 사장님도 제가 공부한다니까 열심히 응원해 주셨습니다. 평생 공부한 적이 없으니 사실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장장 2년 동안 공부한 끝에 저는 서울에 있는 법대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나영아, 너무 기특하다. 우리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기특한데 이게 무슨 일이야? 입학금은 사장님이 내줄게. 제 편이 많이 봐주신 거 알아요. 사장님 덕분에 이렇게 입학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는 직원 언니들과 사장님이 없었다면 입학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법대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장에 다니며 모은 돈이 꽤 됐지만 그건 다 자취방을 구하는 데 썼으니 장학금으로 학교에 다녀야 했거든요. 오늘도 공부하러 가? MT도 안 가고 축제도 참여 안 하고 맨날 공부하기 바빠 보여. 장학금 때문에 그런 것도 맞지만 나는 법을 배우는 게 재밌어. 나처럼 힘들게 자란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나는 나영이 너의 그런 모습이 인간 대 인간으로 너무 멋있어. 우리 꼭 결혼하자. 내가 평생 잘해줄게. 실제로 그때 만나던 남자친구가 지금 제 남편입니다.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한테 잘해줬어요.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고 제 속을 썩게 만든 적도 없답니다. 이런 남편의 됨됨이는 사실 연애할 때 시어머니를 보고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와 저의 첫 만남은 남편의 군대 수료식 날이었습니다. 어머, 진수 여자친구 맞죠?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어쩜 생각보다 훨씬 예쁘고 차분하네. 우리 진수 잘 부탁드려요. 만약 무슨 잘못하면 나한테 먼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진수도 저한테 매우 잘해줘요. 시어머니는 인상 자체가 선한 분이셨어요. 나중에 남편에게 제 사정을 들었는지 그 뒤로 저를 얼마나 많이 챙겨주셨는지 모릅니다. 결혼하기도 전이었는데 제 자취방에 반찬도 해서 가져다 주셨어요. 나영아, 이거 밑반찬이야. 우리 집 반찬 만들면서 나영이 생각나서 했어.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싱크대 청소가 잘 안 돼 있더라고. 나영이한테 뭐라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알려줄 테니까 다음부턴 이렇게 하면 벌레도 안 꼬이고 좋아. 아,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보육원에서 자라서 이런 살림을 전혀 모르잖아요. 매번 이렇게 저 도와주셔서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보답은 무슨? 우리 진수랑 사귀는 것부터가 나한텐 보답이야. 그리고 편하게 엄마라고 부르라니까. 나는 우리 나영이한테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 전날 시어머니가 집에 가신 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가족의 사랑을 전혀 받은 적이 없던 저라 시어머니는 저에게 선물 같은 분이셨어요. 군대 간 남친보다 시어머니와 데이트를 했던 날이 더 많을 정도였죠.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쇼핑도 가고 화장을 전혀 할 줄도 몰랐던 저에게 립스틱을 선물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남자친구와 연애하고 있어도 저는 제 인생을 책임지려면 혼자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보고 이런 집안이면 결혼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나영아, 공부하느라 힘들지? 갈비찜인데 이거 먹고 몸보시네. 그리고 이건 엄마 마음이야. 우리 나영이 열심히 사는 게 예뻐서 주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 알겠지? 어머님, 아니에요. 용돈 안 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다 챙겨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용돈까지 받아요? 아니야. 진수 몰래 주는 거니까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알겠지? 우리 진수랑 만나줘서 고마워. 시어머니는 심지어 제가 사법고시를 공부할 때 용돈까지 주셨어요. 이미 옷이며 생활용품이며 반찬까지 챙겨주셨는데 너무 감사했죠. 결국 저는 남편보다 먼저 고시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법고시에 합격하자 시어머니는 저보다 더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고생하더니 내가 다 기쁘다. 오늘 한우는 내가 사는 거니까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어. 진수 너도 나영이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바로 붙어야지. 안 그래도 나영이한테 부끄럽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하려고요. 엄마, 나 고시 붙으면 나영이한테 바로 청혼할 거예요. 실제로 남편은 고시에 붙고 제게 바로 청혼했습니다. 저야 남편이 당연히 좋았는데 시어머니의 인성을 보고 저런 집안에 시집가는 게 제 인생의 행운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생각은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가게 된 날 의심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전까지 시어머니만 보고 시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에게 시아버지 얘기를 꺼내도 남편은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알게 됐어요. 국이 짜다. 며느리 온 데서 기대했더니, 아니 뭐 먹을 것도 없고 뭘 막으라는 거야. 아우, 김치는 맛이 왜 이래? 저번이랑 맛이 다르잖아. 김치는 맛없다고 해서 새로 했어요. 국은 어제 싱겁다고 해서 오늘은 소금을 더 넣었는데 짜요? 어떡하지? 저는 괜찮아요. 나영아, 넌 어때? 입맛에 좀 맞아? 엄마가 어제 넣어준다고 종일 준비하셨어. 저는 입맛에 잘 맞아요. 간도 적당하고 어머님 음식 솜씨야 워낙 훌륭한 거 이미 알고 있었고요. 지금 너희끼리 짜고 날 무시하는 거야? 아니, 내가 그렇다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됐어! 다 내 집에서 나가! 며느리 들어온 데서 좋아했더니 그럼 그렇지. 너희끼리 편먹고 나 따돌리고! 저는 너무 당황해서 숟가락을 들고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화가 났는지 얼굴이 빨개진 채로 시아버지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중간에서 당황하신 상태였어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지금 나영이 처음으로 인사 온 자리잖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어떡하라고? 네 엄마나 너나 똑같아. 이놈의 집구석은 돈 벌어 와도 대접이 그따위야. 아버지! 급기야 시아버지는 식탁에 있던 물컵까지 바닥으로 던지셨어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주방에서 행주를 가져와 닦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가 사실 어릴 때 자랐던 보육원 원장님이 시아버지와 성격이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소리 지르는 걸 보고 원장님 생각도 나면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시어머니는 빨리 저를 데리고 나가라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진수야, 엄마 괜찮아. 나영이 놀랐겠다. 빨리 데리고 나가. 어머님도 같이 가요. 저 혼자는 못 나가요. 다 꺼져! 다 나가! 내 집에서 나가! 시아버지는 급기야 식탁에 있던 다른 그릇들도 던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는 음식들이 다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무작정 밖으로 나왔어요. 마침 제가 대학에 오면서부터 계속 자취해서 갈 곳이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나영아, 놀랐지? 미안하다. 그 양반이 원래는 안 그래. 근데 가끔 저렇게 감당 안 될 정도로 화를 내더라고. 아유,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당황했겠다. 저보다 어머님이 걱정이죠. 설마 원래 저러셨어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진수가 저한테 그런 말은 전혀 해준 적이 없어서. 아버지가 집 명의자고 또 월급을 가져오니까 내가 이렇게 자리 잡기 전까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 그동안 나도 공부하느라 엄마를 도와줄 수도 없었지. 엄마, 이제 이혼해요. 그동안 너무 참았어. 내가 이혼하면 어디서 뭘 할 수 있겠어. 진수 너도 결혼해서 나가면 집 적적하긴 할 텐데. 아휴, 내 팔자야. 알고 봤더니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릴 때부터 저랬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작정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졌다는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와중에 시어머니가 원래 성격 자체가 너무 순하셔서 다 참으셨던 거예요. 내가 나영이 너처럼 친정이 없거든. 그래서 나영이 널 보면 내 생각이 나서 너한테 자꾸 정이 가더라. 사실 내가 시집살이도 엄청 심했거든. 그런 걸 나영이 넌 겪게 하고 싶지 않았어. 지금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원래 같이 살았거든. 엄마가 병간호도 하고 고생 많았어. 우리 엄마 이제 행복해야 되는데.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 대화를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저도 남편 의견처럼 시부모님이 이혼하길 바랬습니다. 도저히 시어머니를 저런 시아버지와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하죠. 첫 만남부터 별로였던 시아버지를 보니 시어머니를 다시 시댁에 보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우리 부부의 결혼이 먼저라고 집에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는 일단 남편과 저도 결혼식이 끝나고 생각하자며 결혼식을 서둘렀습니다. 그러다 결혼 당일이 됐어요. 원래 이런 거는 처가에서 해주는 건데 뭐 어쩔 수 없지. 며느리 너는 며느리 도리를 다해야 하는 거야. 알겠어? 결혼식 끝나고 바로 내 생일이 있는데 그때 며느리가 만드는 생신상 받아야겠다. 기대하고 있으마. 아버지, 나영이 일하느라 바빠요. 제가 대신 맛있는 식당 모시고 갈게요. 걱정 마세요.
뭐? 내가 평생 매번 차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첫 생신상만 차려달라는 말인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 며느리 네가 말해봐. 안 그러냐?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거야? 제가 해드릴게요. 여보, 내가 할게. 제발 참아. 저는 시아버지가 또 흥분해서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을 보고 최대한 일이 커지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제가 차려드린다고 했죠. 식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결혼식은 아주 성대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친정이 없어서 남편과 동시 입장을 했는데 시어머니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비록 시아버지가 별로여도 시어머니를 만난 것만으로도 저는 인생에 행운을 얻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결혼식이 끝났고 신혼여행도 유럽으로 다녀왔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시아버지가 말했던 생신상을 차리려고 시어머니에게 연락했어요. 나영아, 내가 너희 신혼집에서 요리할 테니까 걱정 말고 너는 일이나 해. 그 양반 까다로운 입맛에 맞추려면 내가 하는 게 나아. 알아서 장 볼 거니까 너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돼. 알았지? 에이, 아니에요. 저 휴가도 냈어요. 남편도 같이 준비할 거라 어머니는 편하게 집에서 쉬세요. 이번 기회에 아버님한테 점수도 따고 좋죠. 시어머니는 저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지만 저는 남편과 같이 만들 예정이라 거절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같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둘이 준비해서 시아버지를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날 시아버지의 반응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음식이 형편없어? 이걸 지금 나 먹으라고 만든 거야? 아주 집사람하고 며느리하고 돌아가면서 내 혀를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럴 거면 그냥 한우 먹으러 갈 걸 그랬어. 내 입맛엔 너무 맛만 좋기만 한데 많이 안 맞아요. 나는 나영이 음식 솜씨에 감탄했는데.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야? 내 입이 이상하다는 거야? 당신 요리 솜씨가 그 정도니까 이런 음식이 맛있겠지? 아버지, 그만하세요. 저랑 아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말씀 그렇게 하시면 속상해요. 그래서 제가 식당에 가자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야. 아주 가족들이 나를 이렇게 몰아가네. 내가 더 속상하다. 저는 도저히 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해서 입을 꾹 다물었죠.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보며 미안해하시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취급을 당하나 싶었어요. 그날 밤 시부모님이 집에 가시고 저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님이 바뀔 줄 알았어. 근데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고 또 바뀌지 않는다는 게 이제 알겠네. 시어머니 이혼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드리자. 우리 둘 다 변호사잖아. 나도 엄마한테 이혼 얘기를 몇 번을 했는지 몰라. 그런데 본인이 힘들어하셔. 평생을 아버지만 바라보고 사셨잖아. 당장 이혼하면 본인이 불안하신 거야.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되려나? 나 어머니 도저히 저렇게 사시는 거 두 눈 뜨고 못 보겠어. 일단 아버지가 무엇보다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니까 저렇게 욕하면서 엄마가 밖에 며칠만 나가도 난리치잖아. 의처증이 장난 아니야. 실제로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여행도 못 가게 하셨어요. 사실상 본인 밥을 어떻게 할 거냐는 의미긴 했습니다. 제가 슬쩍 시어머니와 둘이 있을 때 시어머니를 떠봤더니 시어머니도 이혼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아유, 아니야. 난 만약 이혼해도 갈 친정도 없고 나영이 너한테 미안해서 너희랑 같이 사는 건 말도 안 되고. 아유, 아니야. 말이라도 꺼내줘서 고맙다. 너무 천사 같은 우리 시어머니를 보며 속상해서 몇 번이나 울었습니다. 그렇게 성격이 이상한 시아버지와 최대한 얼굴 보지 않으며 버티던 날들이었어요.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려주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아이를 꼭 가지자고 다짐해서 아주 기뻤습니다. 역시나 제 임신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는 지극정성으로 저를 대해주셨죠. 원래도 시댁에 가면 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게 하지 않던 어머니는 저를 마치 유리구슬처럼 대해주셨어요. 아유, 나영아, 위험해. 부엌에서 나가. 그러다 애 잘못된다. 가서 침대에 누워있어.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할게. 저 임신 후기라 이 정도는 괜찮아요. 병원에서도 무리하는 운동 아니면 이 정도 일상은 아무 문제 없대요. 오히려 움직이라고 하던데요.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 감사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아무리 거슬리게 해도 어머니와 남편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출산했더니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라서 아이가 태어나면 온전한 애정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엄마가 처음이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도저히 몰랐는데 시어머니가 그런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 구세주였답니다. 나영아, 애들이 이렇게 울면 배고프다는 거야. 분유 온도는 이건 약간 뜨겁고, 그리고 손수건으로 이렇게 아기 턱 밑에 두면 좋아. 아이고, 근데 나영이 너 몸은 괜찮니? 시어머니는 아기를 보면서 항상 제 몸을 더 챙겨주셨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 감사해서 저도 더 잘하려고 노력했죠. 저는 첫째를 낳고 바로 연년생으로 둘째를 가졌어요. 남편과 합의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한 번에 아이들을 낳고 키우자는 생각이었거든요. 둘째도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은 시어머니가 도맡아서 키워주셨어요. 나영이 네가 얼마나 힘들게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니? 아이들 육아는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네 일에 집중해. 나도 마침 적적했는데 다행이지. 저한테 어머니는 인생의 은인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어머니가 워낙 잘해주니까 할머니를 아주 좋아했어요. 다만 시아버지는 본인의 손자들인데도 애정을 크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유, 정신사나워. 뭔 놈의 애들이 이렇게 시끄러? 너희들 밖에 나가서 놀다 와. 시끄러워서 머리가 울리네. 아유. 시아버지의 예민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속으로 시어머니가 만약 이혼한다고 하시면 제가 시어머니를 변호하려고 했죠. 근데 굳이 제가 변호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가슴 쪽 통증을 호소하던 시아버지는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사실 많이 놀랐어요. 사람의 죽음을 두고 이런 말을 해도 될까 싶은데요. 저는 그렇게 슬프진 않았습니다. 워낙 결혼 전부터 첫인상이 좋지 않아 그랬을까요? 물론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엄청나게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착한 시어머니는 아버님의 죽음이 매우 슬프셨나 봐요. 비록 네 시애비가 사람이 가끔 이상하긴 했어도 그래도 돈은 꼬박꼬박 벌어왔어. 엄마, 그 돈도 나 어릴 땐 도박으로 날렸던 거 잊었어요? 그리고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 받을 것도 없구만. 오히려 빚이나 남기고 갔지. 내가 그 빚 갚을 거니까 너희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돼. 알겠지? 나영아, 신경 쓰지 마. 어머니, 우리랑 같이 살아요. 빚이야 저랑 남편이 일해서 갚으면 그만이에요. 매번 애들 봐주시는데 저희가 모실게요. 아니야. 난 너희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아. 괜찮아. 시어머니에게 같이 살자 제안해도 늘 거절하셨어요. 안 그래도 아이들을 봐주시느라 매번 시댁에서 우리 집까지 이동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마음이 안 좋았죠. 성격이 이상했던 시아버지였지만 막상 돌아가시니 시어머니는 부쩍 외로워하셨어요. 남편과 저는 신경이 쓰여 그런 시어머니를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동료들한테 들었는데요. 요즘은 동호회가 많다고 하던데 관심 있는 분야 있으세요? 등산이나 성악이나 이런 거요. 예전에 옆집 수진 엄마 얘기 들어보니까 댄스 동호회 나가더라고. 그때 애 아빠가 너무 반대해서 못 갔는데 요즘 관심이 다시 생겼어. 어머니가 외로워하셔서 동호회를 권유했더니 어머니는 댄스 동호회에 관심이 있다고 하셨어요. 평소 점잖고 차분한 분이셔서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외로움을 달래면 좋으니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렸죠. 엄마 어때요? 난 엄마가 이런 거 좋아할 줄은 몰랐어. 너무 즐거워.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좋고 몸 움직이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너무 좋다. 시어머니는 실제로 동호회 나가셔서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걸 보며 너무 기뻤어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시어머니의 손길이 점점 필요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머니가 더 외로워하셨는데 다행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남편과 저를 불러앉히고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생각보다 진지하게 만나게 됐어. 너희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할게. 중견기업 회장이라는데 어찌나 다정한지 모르겠다. 전 남편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어머, 진짜요? 어머니, 저는 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새로 취미도 시작하고 연애도 시작하고 어머니 완전 신세대네요. 얘가 지금 날 놀리니? 아유, 사실 나도 너무 즐거워. 이런 기분이 얼마만인지도 모르겠다.
무엇보다 새로 만나는 사람이 너무 다정해서 좋아. 사랑받는 기분이 느껴져. 어머니는 동호회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셨어요. 남편과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나 몰라요. 제가 워낙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안 좋아해서 더 기뻤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에게 다정하다고 하니 마음이 놓였죠. 어떤 분인지 궁금했는데 아직 초반이니까 더 물어보지 않았어요. 듣기론 그분도 시어머니처럼 사별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나영아, 어제 네가 고등어 조림 먹고 싶다고 해서 사해놨어. 데워서 먹으면 돼. 그리고 애들 먹을 홍삼도 사왔으니까 챙겨 먹여. 어머니, 언제 또 이걸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맨날 이렇게 받기만 해서 어떡해요? 네가 언제 받기만 했어. 이번 휴가도 나 데리고 부산 간다고 했다며. 나야말로 이렇게 잘 챙겨줘서 고마워. 시어머니가 연애를 시작하셔도 우리 가족에게 소홀하진 않으셨어요. 늘 언제나 우리 가족이 우선이셨죠. 그런 어머니를 보며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시어머니 같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변호사라 맡은 사건이 많으면 너무 바쁘거든요. 둘이 바쁜 시기가 겹치면 사실 집안일은 신경을 못 쓰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직접 오셔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주셨어요. 빨래, 청소, 요리 뭐 하나 빠짐없이 해주셨죠. 그런 어머니가 너무 감사해서 휴가도 같이 가곤 했습니다.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내가 그 만나던 분이랑 재혼하게 될 것 같아. 고민이 많았는데 나도 이제 인생 즐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 나영이랑 진수 너희만 괜찮다면 재혼해도 되겠니? 물론 재혼한다고 너희에게 소홀하게 대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엄마, 우리 생각 말고 엄마 인생 사세요. 그동안 우리한테 해준 게 얼만데요. 맞아요. 어머님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이제 좀 소홀하셔도 돼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어머니는 만나던 그분과 재혼하게 됐다며 우리 부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본격적으로 결혼식 올리기 전에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들하고 딸 같은 며느리라던데 듣던 대로 인물도 훤하고 좋네요. 우리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워낙 마음이 여린 분이라. 아유, 걱정 마세요. 마음씨가 천사 같은 분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 마음에 제가 반하기도 했고요. 들어보니까 인생이 정말 다사다난했더라고요. 이제 남은 생은 제가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시어머니의 새로운 남편은 첫인상이 매우 좋았어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첫인상부터 별로였다면 이분은 달랐습니다. 듬직하고 자상한 모습에 저도 속으로 걱정했던 게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자세히 들어보니 생각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중견기업을 운영하던 사람이었는데 재력이 좋더라고요. 자상한데 재력까지 좋으니 저와 남편은 집에서 다행이라고 손을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또 자식은 딸이 한 명 있는데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와 사별하고 딸은 미국에 가서 얼마나 적적했나 몰라요. 그러다 순애 씨를 만나게 된 건데 첫눈에 반했습니다. 소녀처럼 웃는 모습에 제가 푹 빠졌어요. 나도 딱 처음 갔는데 어찌나 춤도 잘 추고 호탕한지 첫눈에 반했잖아요. 실제로 어머니가 재혼하는 분에게 푹 빠진 모습이 소녀 같아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는 우리 부부를 본인 집으로 불러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생각보다 더 으리으리한 집이었어요. 여보, 우리 엄마 드디어 행복하게 살 수 있나 봐. 이 집 크기를 봐, 세상에. 우리 어머니 평생을 고생만 하더니 웬일이야. 이런 집에서 살려면 얼마를 벌어야 되는 걸까? 남편과 저는 들어가기 전에 입을 떡하니 벌리고 대놓고 구경하기도 했죠. 그리고 결혼식을 잡고 시어머니는 그 집에서 살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어머니가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이니 저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 연락이 점점 뜸해졌어요. 나영아, 전화했었네? 지금 봤어. 내가 환경이 바뀌니까 적응하기 힘들어서 정신이 없나 봐. 별일 없지? 어머니, 걱정했어요. 저랑 남편이랑 애들은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이번 명절에 찾아뵈려고 하는데 언제쯤 방문하면 좋을까요? 명절. 명절에, 아니, 나영아, 내가 조금만 이따 다시 전화할게. 지금 달력 보고 일정 조절해야 할 것 같아서. 알겠지? 고맙다. 네? 어머니,
시어머니는 원래 명절이 되면 우리 집으로 항상 오셨거든요. 특히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명절 연휴 내내 우리 부부와 함께 지내곤 하셨어요. 근데 재혼하고 그 집에 들어가자 아예 명절엔 만날 수 없었습니다. 재혼했으니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해하자.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주는 것도 효도라고 생각해. 그렇긴 하지. 그냥 나는 어머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그게 걱정인 거야. 내가 너무 잔 걱정이 많지. 가만 보면 내가 우리 엄마 아들인 게 아니고 당신이 우리 엄마 딸 같아. 너무 사서 걱정하지 말자. 알겠지? 그래도 전화도 하고 연락은 잘 되니까 시간 나면 보러 가자. 그래도 이때까지는 제가 연락하면 시어머니 목소리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제가 만나자고 하면 자꾸 둘러대셨어요. 이러다 어머님 얼굴 까먹을 것 같아요.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던데 우리가 찾아갈까요? 어머니 외출하기 곤란하시면 저희가 갈게요.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뭐? 아니야, 괜찮아. 왜 오려고 해? 아니야. 나영아, 잠시만 조금 뒤에 전화할게. 어머니는 급기야 나중에 만나자는 말이 나오면 티가 나게 둘러대셨어요. 원래 아이들을 자주 봐주셔서 일주일에 많으면 5일을 보다 재혼하고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늘어나서 급기야 분기별로 봤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반년에 한 번도 보기 힘들어지자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냥 좋게 생각하자. 아예 연락이 끊긴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엄마가 당신 인생 즐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남편 말에 저도 시어머니의 인생을 존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딘가 모르게 점점 어두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앞서 말했듯 어머니가 제 인생의 은인이었거든요. 부모 없이 자란 저를 부모처럼 대해준 어머니잖아요. 연애 때부터 자주 챙겨주셨고 또 둘이 여자라서 통하는 말이 많았어요. 어쩌면 남편과 대화보다 어머니와 함께 나눴던 대화가 더 많다고 느낄 정도로요. 그래서 저보다 다소 무뚝뚝한 남편보다 어머니의 기분을 더 잘 알아차리는 것은 바로 저였죠.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행복한 결혼 생활 하고 계신 거 맞죠? 그럼 당연하지. 나 요즘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나영이 너도 너무 신경 쓰지 마. 알겠지? 어머니에게 혹시나 해서 물어봐도 어머니는 웃으며 괜찮다고 하셨어요. 또 재혼한 분의 얼굴을 볼 때도 똑같이 자상하게 어머니를 대하는 모습에 남편은 마음을 놓더라고요. 하지만 여자의 촉이라고 하죠. 어느 순간부터 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이 식당에 갔던 날이었어요. 한식당이었는데 새로운 시아버지가 살짝 언성을 높이자 어머니가 표정을 굳히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예전 시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또 새로운 아버지가 술을 매우 좋아하셨는데 술이 들어가자 언행이 거칠어지셨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행패를 부릴 때마다 어머니가 짓던 표정이 있는데 그 표정이 순간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 난 잘 모르겠어. 내가 예민하게 보지 않아서 그런가? 난 그냥 엄마가 계속 웃고 계셨던 것 같은데. 물론 계속 웃고 계시긴 했지. 근데 그냥 찰나의 순간이라는 게 있잖아. 뭔가 불안해. 하지만 남편에게 말해도 잘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저도 넘기려면 충분히 넘길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어머니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화장실 가는 척하고 시어머니를 불러냈어요. 어머니, 진짜 괜찮으니까 저한테만 말씀하세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그게 사실은 나영아. 여기서 뭐 하세요? 우리 식사 다 마쳤으면 이만 집에 갈까요? 시간도 늦었는데. 어머니와 복도에서 대화를 나누려고 했는데 순간 재혼한 분이 나타났어요. 분명히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걸 보고 나온 거였는데 얼마나 놀랐나 몰라요.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저한테 하실 것 같았는데 결국 그날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순간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고 확신했죠. 그리고 우연처럼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여보, 이상해. 원래 전화는 그래도 계속 받으셨는데 이젠 전화도 안 받으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에이, 아니야. 그리고 저번에 들었잖아. 새아버지가 우리한테 건물도 중요하신데 우리 열심히 살았더니 이렇게 복 받나 봐. 건물이 뭐가 중요해.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당신하고 나랑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잖아. 나 왜 이렇게 어머니가 걱정이 될까? 실제로 저번 만남 때 새아버지는 우리 부부에게 잘 대해주셨어요. 특히나 중견기업 회장이라 돈이 많았거든요. 아이들 교육도 관심이 많으셨죠.
남편은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남편도 시간이 지나며 어머니와 연락이 끊긴 게 확실해지자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엄마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라고 했지? 3달 전. 그때 우리 식당에서 본 이후에 어머니랑 연락한 적 있어? 나 이렇게 어머니랑 연락 아예 안 되는 건 정말 처음이야. 나 안 되겠어. 어머님 뵙고 올게. 난 이번에 맡은 사건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당신이 혼자 가보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줘. 결국 바쁜 남편을 대신해 제가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날의 기억은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사연의 핵심도 바로 이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저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갔어요. 몇 번 가본 적이 있는 곳이라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어요. 원래는 금방 일하시는 분이 대답하셨는데 어쩐 일인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순간 이건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요, 안에 누구 없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문을 쾅쾅 두드리며 대문 앞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몇 분 뒤 대문이 열렸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저희 어머님 보러 왔어요. 안에 계시면서 왜 이렇게 문을 안 열어주세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지금 나가셨어요. 아마 오늘 안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오세요. 어디 가셨는데요? 그럼 왜 전화는 받지 않으시는 거죠?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저 안으로 들어갈게요. 어머머, 아니, 아이고, 잠시만요. 수상할 정도로 저를 경계하는 파출부를 보니 의심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무작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일단 거실은 굉장히 고요했어요. 안방으로 향하자 파출부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오시면 안 되죠. 나가주세요. 제가 우리 시어머니 보러 온다는데 그것도 안 돼요? 어머니 저 왔어요. 어디 계세요? 파출부와 제가 거의 몸싸움하던 그때였어요. 갑자기 안방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그 사람이 어머니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몇 달 만에 본 어머니는 뼈만 앙상하게 남았거든요. 심지어 다리엔 깁스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나영아 살려줘. 나 좀 살려줘. 나 여기서 꺼내줘. 어머니? 어머니 맞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세상에. 저를 말리는 파출부를 떼어놓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자기를 빼달라며 울부짖었어요. 파출부가 급하게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뭐? 내가 아무도 노리지 말라고 했잖아. 그럼 지금 며느리가 안에 있다는 거야? 그래, 나 안에 있다.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신 책임져! 나 이거 절대 그냥 안 넘어가, 이 사람아!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온 후 남편에게 바로 전화해서 상황을 알렸어요. 남편도 하던 일을 멈추고 당장 그 저택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어머님이 행복한 결혼 생활하고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저 너무 속상해요. 내가 미안하다. 나도 몰랐는데 이 사람이 술을 마시면 이상행동을 하던 사람이야. 예전 남편처럼 물건 던지고 과격한 행동을 하더라고. 그러면 저희한테 말씀하셨어야죠. 저랑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때 말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 눈치도 보이고 또 너희한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걸 아니까 나만 참으면 된다 했지. 그때 식당에서 돌아오고 감시가 심해졌어. 그래서 나영이 너한테 연락도 못했던 거야. 내가 미안해. 어머니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의 재혼남은 예전 아버지처럼 행동이 과격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도착한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남편은 오열했어요. 난 엄마가 그런 상황에 처한 줄도 모르고 나영이가 계속 엄마 걱정할 때도 아니라고 했는데 너무 죄송해요. 나 진짜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요. 내 모든 걸 걸고 망하게 할 거야. 남편은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 걱정할 때 아니라고 했던 본인을 원망하며 자책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실제로 남편과 저는 둘이 힘을 합쳐 시어머니를 이혼시켰죠. 그래, 이혼할게. 이혼할 테니까 제발 기업은 그대로 놔줘.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제발.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원하는 만큼 줄게. 제발 기업은 지키게 해줘. 내가 잘못했어. 죽은 듯이 살게. 제발. 이미 늦었어요. 당신은 상대를 골라도 잘못 골랐어. 우리 어머니가 당신한테 이런 취급받을 사람으로 보여요? 남편과 저는 이혼해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혼은 당연했고 재혼남의 기업 비리를 조사했습니다. 우리가 변호사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내가 아까 자료 받은 거 보니까 할 수 있는 비리는 다 저질렀더라. 횡령 이거는 아예 빠져나가질 못하겠는데. 내가 이건 볼 테니까 자기는 다른 쪽 봐줘. 아예 싹을 잘라내야지. 알겠어, 여보. 항상 고마워. 우리 어머님 돕는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지. 당연한 건데 뭘. 시어머니의 정신적인 충격을 벗어나게 하려면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재혼남은 이혼과 더불어 기업도 망했어요.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이렇게 깜빵에 들어갈 수는 없어. 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씌우니 그 사람은 결국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 사람 지금 교도소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랑 같이 살아요. 제가 오히려 걱정돼서 안 되겠어요. 나도 이제 불안해서 엄마랑 같이 살래요. 애들도 할머니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죠? 이제 제발 남은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가 잘할게요. 내가 너희를 볼 낯이 없다. 항상 받기만 해서 미안해. 너희한테 패 끼치기가 죽기보다 싫었는데. 어머니는 처음 본 순간부터 저한테 늘 선물이셨어요. 절대 해가 되는 존재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너무 속상해요. 이혼 뒤로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와 함께 살게 됐고 지금도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어머니는 당신만 참으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전 시아버지와 새로운 재혼남의 과격한 행동을 참게 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남편과 상의해서 그 뒤로 시어머니의 마음 치유를 위해 상담도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어머니는 점점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집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 나는 할머니가 해주는 갈비찜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아이들도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봐줘서 애착 형성이 제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과정이 끝난 지금은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남편복 하나는 없어도 자식복은 이렇게 많네. 난 나영이 네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당연하죠. 저도 어머니가 친엄마라고 생각하며 살잖아요. 우리 이제 앞으로 행복한 일만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느껴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입니다. 지금은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고 너무 행복해요. 아마 앞으로도 행복한 인생을 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에게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려고 해요. 실제로 어머니랑 여행도 자주 다니는데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